알렉산더가 태어난 시대는 전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유년기를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전기 작가들에게 유년기는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며 그 경험들이 장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한 심리학적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다룬 회고록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인생의 시각이 지금과는 반대였으며 어린 시절은 대부분 장차 이루게 될 업적을 예고하는 일화들로 꾸며져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미 왕이나 주교가 된 인물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자질을 보였다는 식으로 그려졌고 페르시아를 정복할 장래의 정복자인 소년 알렉산더도 그런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궁정을 방문한 페르시아 사신들에게 그들의 도로나 자원에 대해 놀라운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 유행이었다고 해서 진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와 함께 성장한 역사학자들이 최소한 3명 있었고 이들 중 한 명은 그의 성장 과정을 책으로 썼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알렉산더의 첫 문학 스승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저작은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알렉산더의 유년기는 대부분 낭만과 상상에 맡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마, 그리고 스승이라는 세 인물은 이후 수많은 전설을 낳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북쪽, 남쪽,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외교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이는 매우 수익성 높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일에 대해서는 3가지 다른 날짜가 전해지며 이는 단순한 기록 부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전통은 비교적 근대적인 것이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페르시아인들이 생일을 기념하는 풍습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생일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날짜는 7월 중순, 특히 7월 20일 전후입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은 10월이라고 증언한 적이 있지만 이는 그가 왕위에 오른 날을 공식 생일로 삼아 기념했던 관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설인 7월 6일은 여신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출산의 여신이기도 한 그녀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알렉산더가 태어난 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여신이 알렉산더의 탄생을 감독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전설이 뒤따릅니다. 이로 인해 동방의 제사장들은 알렉산더의 탄생이 아시아 민족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에 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그가 사망한 후 형성된 전설이지만 페르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더를 자신들의 왕실 계보에 끼워 맞추기 위해 올림피아스가 페르시아 궁정에 갔고 그곳에서 왕과 관계를 맺은 뒤 악취나는 입냄새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돌려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상상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의 출생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주장은 훗날 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지만 당시 상황만 보자면 올림피아스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복잡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들은 허무맹랑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와 처음 만났을 당시 고아였으며 외삼촌의 보호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모트라케 섬에서 명계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 의식에 참여하던 중 서로에게 끌렸고 곧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횃불이 밝히는 밤, 사모트라케의 거대한 산문당에서 치러지는 종교 의식은 극적인 낭만의 배경이 되었고 이 신비 종교는 훗날 마케도니아 왕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필리포스가 이 유행의 시초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의 결혼 시기와 나이를 둘러싼 혼란으로 인해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신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모트라케에서 처음 만났다는 점은 수용할 수 있지만 보다 신빙성 있는 설명은 이들이 결혼한 시점이 알렉산더의 출생 1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필리포스는 이미 마케도니아 남부와 북서부로 영향력을 확장한 상태였으며 에피로스 공주와의 정략 결혼은 정치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트라케에서의 낭만적인 만남 이야기는 대중이 올림피아스를 바라보는 인식에 부합했고 이런 인식은 평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영웅 아킬레우스로 이어지는 왕가의 혈통을 지녔고
아버지 쪽으로는 헬레네의 피도 흐른다고 믿어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초상화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의 격정적인 성격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가 많아 검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전통은 마케도니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마시는 행위,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인간 제사까지 동반되는 행사는 이 지역 여성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올림피아스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며 열광하는 여인, 즉 바카스 신도의 전형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과장된 묘사 속에도 일정 부분 진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종종 행진의 선두에 섰으며 필리포스의 마케도니아 주화에는 이전과 달리 왕가의 조상인 헤라클레스의 모습과 함께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포도송이와 술잔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속 신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여왕의 종교적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올림피아스는 재해 중에 사람들에게 만지게 하려고 길들인 뱀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그 뱀들은 덩굴과 제이용 바구니에 숨어 있다가 머리를 쳐들고 여성들이 쥔 지팡이와 화환에 휘감아 남성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완전히 허구는 아닌데 키케로에 따르면 올림피아스는 실제로 애완뱀을 키웠으며 뱀을 이용한 제사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일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스가 자란 토도나 지역이 발굴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뱀을 특별히 선호했다는 여러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총명한 제자인 테오프라스토스는 다른 이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올림피아스는 수천, 수만 마리를 희생시킨다고 기록했습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올림피아스를 직접 알았던 인물로 그녀를 비방할 이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발언은 그녀가 종교의식에 매우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출처가 불확실한 편지나 이야기들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올림피아스의 종교적 열정은 알렉산더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림피아스의 신비주의적 성향은 다툼을 잘 일으키는 성격과 일부 사실에 기반한 잔혹성의 명성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정 관리들과 다른 왕족 여성들과 자주 충돌했으며 필리포스 암살 사건에 진위와는 별개로 자신과 아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족 구성원을 제거하는 데 있어 마케도니아인답게 단호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질렀다고 전해지는 살해 사건의 수와 방식은 그리스 세계에서는 과장된 이야기로 떠돌았지만 마케도니아 내부에서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으며 소문의 일부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훗날 어머니가 안티파트로스와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9달을 품어준 대가치고는 너무 큰 값을 요구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해집니다. 올림피아스가 격정적이고 완고한 인물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대부분 명확한 도발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이고 강한 성격을 지닌 어머니가 알렉산더의 성격 형성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측만 가능할 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렉산더는 생애 마지막 11년 동안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올림피아스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아시아에서 병을 앓고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테네의 건강의 여신에게 봉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원문 중에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아기였을 때 올림피아스는 그를 귀족 출신의 마케도니아 여성에게 맡겨 양육하게 했지만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머니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유년 시절은 그의 여러 가정교사들을 통해서만 일부 추적이 가능한데 이들 중 다수는 올림피아스가 직접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레오니나스를 그리고 그녀의 고향과 가까우나 학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서 그리스 출신의 중년 인물 리시마코스를 택했는데 두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한 방식은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리시마코스를 매우 아꼈고 훗날 그가 아시아 원정에 동참했을 때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스승 레오니나스는 엄격하고 소심하며 사사로운 간섭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련된 체력을 중요시했고 사치스러운 물건이 몰래 반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렉산더의 옷장이며 짐가방을 뒤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재물을 지나치게 풍성하게 바친다고 알렉산더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23살에 이르러 이에 대해 유머와 관용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 왕을 격파한 뒤였고 레바논 지역에서 향료를 대량으로 구해 레오니나스에게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신들께 인색하지 말라고
풍성한 유양과 모략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인색함보다 더 보기 안 좋은 것이 없다는 점을 재치 있게 꼬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렉산더의 다른 그리스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역사에 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0살 무렵으로 이 시기의 기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시 그의 교육이 매우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기록은 기원전 346년 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 궁정에 그리스 전역에서 온 사절들이 모였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아테네 사절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필리포스는 그들과 평화와 동맹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필리포스와 함께 만찬을 나누었고 식사 후에 처음으로 알렉산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절 중 한 명인 아이스키네스는 그가 들어와서 수금을 연주했고 또래 소년과 시 낭송 및 토론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기억은 약 1년 후 아테네로 돌아와 사절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다시 언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와 어떤 사절이 성적인 관계를 암시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와 같은 풍문은 그 시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로 당대에는 어린 소년에 대한 동성애적 암시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뒤시야기는 약 10년 후 알렉산더가 성인이 되어 아테네를 향해 진격하며 주요 정치인들의 인도를 요구했을 때 한층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음악과 시에 대한 관심을 평생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가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한 음악 및 문학 경연은 널리 알려졌으며 배우, 음악가, 작가들을 특별히 아꼈던 사실도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음악에 있어 알렉산더의 관심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적 있는 시인이자 작곡가 티모테우스의 힘찬 곡조를 즐겼습니다. 그가 직접 악기를 배웠다는 일화도 전해지는데 알렉산더가 어느 날 음악 스승에게 한 줄 대신 다른 줄을 연주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묻자 스승은 미래의 왕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인에게 음악은 삶의 사치 중 하나였으며 알렉산더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점은 대략 11살 무렵으로 이번에는 전형적인 마케도니아 방식에서입니다. 그리스 장군 크세노포는 사냥을 사랑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는데 필리포스의 궁정에 있던 마케도니아인들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지대에는 곰과 사자가 여전히 서식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사슴이 풍부했으며 마케도니아인들은 사냥을 위해 헤라클레스를 수호신으로 삼고 사냥 클럽을 조직하곤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이러한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활동 중 하나는 사냥이었으며 가능하면 매일 새나 여우를 사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냥개를 보는데 큰 관심을 가졌고 인도에서 얻은 개를 특히 아꼈으며 이 개의 이름을 자신의 새 도시 중 하나에 붙일 정도였습니다. 말도 전쟁과 여가 모두에서 필요한 존재였고 알렉산더는 12살 무렵에 그의 평생을 함께할 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인도로 진군할 때 함께한 유명한 흑갈색 말 부케팔라스입니다. 부케팔라스는 이후 전설과 기억 속에 남게 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서양 문명에서 유일하게 유니콘처럼 묘사된 말이었으며 일부 전승에 따르면 사람을 해치기도 했으나 알렉산더만은 신뢰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 말이 등장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며 아마도 훗날 알렉산더의 연애와 의식을 담당했던 관리에 의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즐겼던 인물이었지만 궁중 연회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을 만큼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필리포스의 그리스 친구들 중 가장 신임을 받았던 고린토 출신 데마라토스는 테살리아의 말 사육자로부터 이 말을 구입했는데 가격은 고대에 알려진 어떤 말보다도 3배나 비싼 13탈렌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말을 필리포스에게 선물했고 부케팔라스가 이처럼 비쌌던 점으로 보아 아직 어린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물의 정확한 시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훗날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부케팔라스가 알렉산더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믿었지만 그 무렵에는 말이 이미 노쇠한 상태였고 이들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의 치아를 보고 정확히 나이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부케팔라스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시점은 말 자체보다는 그를 선물한 사람을 기준으로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12살이 되던 해 데마라토스는 시칠리아로 원정 장군 자격으로 항해했고 그곳에서 약 4년에서 5년간 머무르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보다 앞서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가능성이 크며 부케팔라스를 떠나기 전에 선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알렉산더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이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인 일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부케팔라스는 평야로 끌려나와 필리포스 왕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격렬하게 날뛰며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았고 결국 필리포스는 이 말을 끌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달려가 고삐를 잡고 말을 태양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부케팔라스가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부드럽게 말을 쓰다듬고 달래며 안정을 시킨 뒤 말을 타고 뛰어올라 궁정 인사들의 팍수갈채와 함께 말을 몰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필리포스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마케도니아는 이 아이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좁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부케팔라스는 알렉산더의 말이 되었고 그는 그 말을 20년 동안 아끼며 함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신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더 쉽게 탈 수 있도록 부케팔라스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리스인들이 처음 접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에 대한 대우는 그리스인 정착을 보다 폭넓게 장려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들은 여러 차례 그리스 난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한때는 한 도시 전체를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 추방당한 정치인들에게 저지대 농지를 하사하여 유용하게 포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5세기 말에는 마케도니아의 귀족들이 오히려 피난을 위해 아테네로 도망간 일이 있었고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약 30년 전에는 펠라가 인근 그리스 도시들에 의해 점령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젊었을 때는 10명 이상의 동무들이 테베로 인질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촉은 각각 일정한 영향을 남겼을 것이며 비록 어떤 경우는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는 필리포스의 펠라 궁정을 다녀온 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연회에 초대받았는데 그 장소는 파이디모스의 아들 크세노프론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테네의 30명 참주단 중 하나였지요. 나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주적 성향의 대중 앞에서 마케도니아, 연회, 그리고 악명 높은 참주단의 아들이라는 모든 편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 연회에서 벌어진 일을 전합니다. 그는 오린토스 출신의 포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유민 출신이었으며 품위도 갖추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조용히 술을 마시게 했지만 흥이 오르자 그녀를 눕히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자 시종들이 채찍을 가지러 달렸고 결국 그녀는 옷을 잃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 사건이 테살리아는 물론 아르카디아까지 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알렉산더가 자란 펠라가 민주주의자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인사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장소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 예술을 후원했던 이 궁정은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귀족 망명객을 받아들였고 아테네에서 보수적 제자들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했던 사람들은 종종 거친 면모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소책자 작가는 필리포스의 동무들을 두고 그들은 도박과 술, 낭비를 일삼으며 반인반수 켄타우로스보다도 더 야만적이다. 수염이 있어도 남색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남긴 테오폰포스는 역사보다는 비방에 가까운 글을 썼으며 그의 표현은 분명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포스를 유럽에서 전례 없는 자라 했는데 이는 그의 외교적 능력보다는 방탕함을 가리킨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의 산악 지방 사람들은 원시적인 도자기 양식처럼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알렉산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지만 궁정에서 접한 그리스적 세련됨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는 그리스 회화의 황금기가 열렸고 그의 친구들이 지배하는 도시들에서 많은 화가들이 초빙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예술가들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 번은 그가 가장 아끼던 화가 아펠레스에게 첫 번째 그리스 애인 캄파스페의 나체화를 그리게 했는데 아펠레스는 그림을 그리며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알렉산더는 아펠레스에게 캄파스페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세 르네상스 시대까지 회자되는 후원자의 이상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티에폴로의 베네치아 시대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필리포스의 권세가 커지면서 펠라 궁정은 점점 더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후 갑작스럽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쪽 국경에서 새롭게 정복한 금광에서 대량의 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예술가, 서기관,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의사, 철학자, 음악가, 그리고 공학자들이 마케도니아 왕실의 전통에 따라 펠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에게아 전역에서 왔으며 헬레스폰트 지역에서 온 서기관,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온 화가들, 심지어 멀리 떨어진 리키아에서 온 예언자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징조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책까지 저술했습니다. 전제 군주제에 어울리는 인물들로 어릿광대와 아첨하는 문인들도 당연히 궁정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성장하면서 그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나 다르다넬스 인근 그리스 도시에서 온 소피스트 및 서기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50년대 후반에는 추방된 페르시아 총독 아르타바조스가 헬레스폰트 아시아에서 가족을 이끌고 펠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알렉산더는 아르타바조스의 아름다운 딸 바르시네를 처음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시네는 알렉산더보다 약 10살 정도 연상이었고 훗날 두 명의 페르시아계 그리스인 형제와 결혼한 후 다시금 페르시아 정복의 전리품으로 이 소년에게 돌아와 그의 정부로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르타바조스는 훗날 카스피해 인근에서 항복하고 알렉산더의 제국 내에서 일한 지역의 총독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르시네의 방문은 이후 매우 독특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었으며 이처럼 페르시아계 장군 가족과의 접촉은 알렉산더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들 일가를 아시아 원정에서 자신의 참모진으로 재기용하게 됩니다. 펠라에 머물던 그리스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는 크레타 출신으로 해양에 능한 니아르코스와 동방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레스포스 출신 라오메돈과 평생 우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세계의 서쪽 끝 시칠리아에서 온 오랜 집안 친구 데마라토스도 그리스인들의 최근 자유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알렉산더와 교류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동료로 알려진 14명의 그리스인 중 6명은 필리포스 치세의 마케도니아에 처음 등장했으며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알렉산더와 오래도록 친분을 유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플루트 연주자였던 아리스토니코스는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는데 음악가답지 않게 용감하게 싸우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기리기 위해 델포이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비극 배우 테탈루스가 있었는데 그는 아테네에서 오이디푸스를 연기해 상을 받았으며 소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알렉산더와 가까운 사이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계 인물들은 재능과 능력에 따라 왕의 친구로 선택된 반면 마케도니아 귀족 계급인 왕의 동료들은 혈통으로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스 출신 외부인의 증가로 인해 필리포스와 알렉산더의 궁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알렉산더 치세 아래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집단으로 강하게 인식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 스스로 그리스 혈통을 주장했고 니아르코스나 아테네에서 추방된 정치인의 아들 안드로스테네스와 같은 이주민들도 해안 저지대 근처에 토지를 받으면서 마케도니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그 명확함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궁정 서기관 유메네스, 의사 크리토블루스, 기병대원 메데이오스는 끝내 단지 그리스인으로만 남았으며 이들에 대한 마케도니아의 우월 의식은 자주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친 마케도니아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고지대 귀족들의 삶을 궁정 안으로 직접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고지대 귀족들의 아들들을 펠라에서 시종으로 복무하고 교육받게 했는데 이는 여러모로 유익한 정책이었습니다. 시종들은 귀족 아버지들의 충성을 담보할 인질이 되는 동시에 성장 후 저지대의 정복지로부터 새로운 토지와 수익을 받아 제2의 고향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도 이 제도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지대와 저지대, 두 세계의 성격을 모두 아는 이 시종들은 장차 군대 장교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또래인 알렉산더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4명의 경우 이 시종 출신 귀족 자제들은 훗날 알렉산더의 근위대로 활동하며 7명에서 8명의 핵심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마케도니아 내부의 이질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은 이후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왕의 시종으로 선발된 이들은 궁정의 중심에서 교육을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식사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왕의 침실을 지켰으며 말을 탈 때 보조하거나 사냥 및 전쟁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거칠고 자유분방했지만 새로운 면도 더해졌습니다. 필리포스가 고지대에 세운 신도시들에서는 문화적인 삶의 흔적이 드물었지만 펠라에서는 상류 마케도니아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리스 비극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리스 시를 암송하며 그리스 웅변가들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회화와 조각을 감상하고 현대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그 역사와 이론을 접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리스 기술자들의 작업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해이안 시대의 일본 무사들이 중국으로부터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귀족들도 보다 넓은 시야를 그리스로부터 얻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 고위 인사들 가운데도 외교관이나 기병대 지도자처럼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고령 부왕 대리였던 안티파테르 역시 군사사를 집필했고 자신의 서신들을 편집하기도 했으며 필리포스 자신도 유창한 연설가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와 같은 세대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크레타 출신 네아르코스처럼 알렉산더에 대한 태도가 인상적인 역사서를 남겼으며 문체는 다소 거칠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외눈박이 안티고노스의 형제 마르시아스는 마케도니아에 관한 3권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총애를 받았던 헤파이스티온에게는 2명의 그리스 철학자가 편지 형식의 저서를 헌정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 리시마코스는 인도에서 브라만 구루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과 나무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포스의 어머니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피케스타스는 페르시아어를 습득했고 자신이 통치하게 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과 폭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던 새로운 세대답게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은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포스의 궁정을 방문했던 한 그리스인은 이 역사서를 요약한 버전을 작성했으며 이는 필리포스의 요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실제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네아르코스는 헤로도토스가 북방 및 동방의 이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받아들였으나 그 문체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들 젊은 장군들의 아버지 세대는 거칠고 소박한 도자기, 뼈로 만든 팔찌, 금도금된 손잡이의 고대식 검 등을 소유했던 반면 이 새로운 세대는 그림과 모자이크, 바닥 장식의 취향과 재력을 갖춘 세대였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투박한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야만인들과 싸움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알렉산더의 친구들은 아테네 출신 애인을 두고 여성들에게는 세련된 동방식 팔찌와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예술가들에게는 이란식 카펫의 무늬를 회화 장식에 활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음주와 사냥, 전쟁 중심의 거친 삶은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하르팔로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을 관리하며 동방식 정원을 위해 식물 도입에도 관여했습니다. 안티파테르의 아들 중 한 명은 기존의 삶을 거부하고 아토스산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세대 마케도니아 고지대 귀족들의 관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순수한 마케도니아식 삶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점차 넓어지는 세계 속에서 모험심 강한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이러한 과정에 크게 개입하기보다는 그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필리포스는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달마티아 해안까지 행군하며 전쟁을 벌이고 도시를 세우고 남쪽의 그리스 도시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년기를 벗어난 아들을 위해 새로운 그리스 출신 교육자를 물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교육자 자리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이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수준은 필리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어릴 적부터 또 정치인으로서도 플라톤 학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활동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교육자였던 인물은 필리포스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고 아마도 그 보답으로 자신의 제자들 중 누군가가 알렉산더의 교육자로 선발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후보들은 에게해 여러 섬과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도시들에서 추천되었고 그 과정에는 학계 특유의 경쟁과 비방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후보자들이 필리포스를 칭송하며 기대를 높이던 중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리포스는 레스보스 섬에서 플라톤의 가장 총명한 제자, 즉 니코마코스의 아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다리가 가늘고 눈이 작다는 묘사가 있으며 당시에는 아직 철학 저술로는 유명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중세 프랑스 시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글쓰기, 그리스어, 히브리어, 바빌로니아어, 라틴어를 가르쳤으며 바다와 바람의 성질, 별들의 운행, 천구의 회전, 세계의 수명 등을 설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 알렉산더에게 정의와 수사학을 가르쳤고 문란한 여성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문학적 상상일 뿐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작들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이 많은 노학자라 평하며 알렉산더가 그를 지루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 역시 철학자 간의 추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에 오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인연도 작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왕 아민타스 3세의 궁정에서 의사로 일한 적이 있었으며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옛 후원자였던 헤르메이아스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헤르메이아스는 소아시아 서해안에서 강력한 지역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딸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집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후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필리포스를 설득해 마케도니아에 병합된 자신의 고향 스타게이라를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 자리를 수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궁정에 참여한 여러 철학자들에 대해 흔히 전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스타게이라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 자체도 전설에서 비롯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양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설명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불공정한 비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교육활동을 했으며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는 부유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포스와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학 연구를 후원하며 마케도니아의 야생동물을 조사하게 하기 위해 사냥꾼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의 동물학 저작들은 거의 전적으로 레스보스 섬에서 관찰된 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기 작가는 현명한 자는 사랑에 빠지고 정치에 참여하며 왕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전합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마케도니아에서의 경험은 좋은 기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그가 펠라의 호숫가에 위치한 궁정을 진흙과 늪의 집이라 비난하며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곧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은 미에자라는 저지대 도시로 보내져 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이곳은 동굴과 그늘진 산책길이 있어 요정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의 나우사 인근에서 이 교육 장소의 흔적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이 교육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또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2년 후 알렉산더는 본격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 해 여름까지 마케도니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교육자의 역할에서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짧았든 길었든 알렉산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폭넓고 출중한 지성을 지닌 인물 중 하나와 함께 학문에 몰두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 기억되지만 그는 철학 저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158개 도시의 헌법을 조사해 문서화했고 델포이 경기의 승자 명단을 정리했으며 음악, 의학, 천문학, 자석과 광학에 대해 논하고 호메로스의 작품에 주석을 달았고 수사학을 분석하고 시의 형식에 대해 정리했으며 인간 본성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성찰했습니다. 또한 그는 동물학을 체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정립해 방대한 걸작들을 남겼으며 그 관찰력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통해 사실의 예술적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꿀벌에 매료되었고 배아 발생학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당시에는 인간 해부가 금지되어 있었기에 유산된 태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지성과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직접 접촉한 사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는 정치학을 이해할 만한 적절한 청중이 되지 못한다.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에 들어도 쓸모가 없고 무의미하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알렉산더에게 철학을 가르치려다 실패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정치적 목표나 통치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알렉산더를 위해 요청을 받아 소책자 몇 편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현존하지 않지만 제목으로는 군주론, 식민 도시의 찬가, 알렉산더의 민해, 부의 영광 등이 전해지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자 가장 많은 도시를 세운 인물로서의 알렉산더에게 어울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작들이 알렉산더에게 새로운 사상을 권했기보다는 이미 이룬 업적을 칭송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야만인들을 식물이나 동물처럼 대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는 종종 인용되지만 그 진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의 다른 그리스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화가 동방의 야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철저한 인종주의자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동방의 종교에 관심을 보였으며 카르타고의 헌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제국 내에서 동방 출신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점 차이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지만 두 사람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크게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은 폴리스 중심의 그리스 도시국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알렉산더 역시 나일강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들을 세우며 그리스 문화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들은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군주 정치의 미래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은 결과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치적 이유와 동맹을 위해 동방인들을 포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삼았고 페르시아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방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흔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주제가 중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린 소년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호기심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14세의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상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오징어의 습성을 알고 왜 칫바귀가 긴 혀를 가졌는지 설명해주며 고슴도치가 어떻게 교미하는지 묘사하고 거북이를 해부해보고 애개의 모기의 생애주기를 기술할 수 있는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의학, 동물, 지형, 해양 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달해줄 수 있었던 주제였고 필리포스 역시 이러한 주제에 이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훗날 알렉산더의 성인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뱀 물림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주었고 인도에서 새로운 품종의 소를 마케도니아로 들여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배수, 관계, 불모지 개간에도 관심을 가졌고 아시아에서 도로를 측량하게 했으며 함대를 파견해 카스피 해와 인도양을 탐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재무관은 바빌론에서 유럽 식물을 재배해보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러한 원정대의 성과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총명한 제자는 바니안 나무, 계피, 모략, 덤불에 대해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식물학의 기초가 되는 저작들로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야망과 강인함만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으며 폭넓은 호기심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에자에서 보낸 시절은 그에게 그러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를 가리켜 무장을 한 철학자라고 공손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 만남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청년에 대해 기술한 바 있습니다. 젊은이는 변덕스러운 욕망에 휘둘린다. 열정적이고 쉽게 화를 내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에 지배된다. 그들은 명예와 특히 승리를 열망하며 돈보다 이를 더 중시한다. 순진하고 잘 믿으며 세상을 겪어보지 못해 그렇다. 희망은 술 취한 자처럼 높게 날아가고 기억력은 짧다. 그들은 용감하지만 관습적이고 쉽게 당황한다. 인생의 시련을 겪지 않았기에 유용한 것보다 고귀한 것을 선호하며 그들의 실수는 과도함에서 비롯된 대규모의 실수다. 웃음을 좋아하고 타인을 쉽게 동정하며 늘 최선을 믿는 성향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평가로 보건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와의 관계에 대해 혼재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 있는 분석 뒤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억하고 있었던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 제자들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벌이 필요하다. 젊은이는 스스로 조용히 있지 않는다. 교육은 나이든 아이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딸랑이 같은 역할을 한다. 미에자에서의 교육 환경은 결코 다루기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유일한 마케도니아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총명함으로 쉽게 과소평가되는 안티파트로스와 우정을 맺었으며 그의 아들들 또한 미에자에서 수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실의 시종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알렉산더가 깊은 애정을 가졌던 인물인 아미토르의 아들 헤파이스티온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게 서신집 한 권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평생 헤파이스티온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후 철학자들은 알렉산더가 오직 한 번 패배했으며 그것은 헤파이스티온의 널쩍 다리였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친밀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헤파이스티온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은 단 하나 있으며 짧은 머리와 긴 코를 가진 그는 외모 면에서는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지만 그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포스는 잦은 원정으로 인해 아들인 알렉산더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이런 아버지의 부재나 무관심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연인과 관계를 맺는 심리적 배경으로 종종 설명되곤 합니다. 헤파이스티온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만약 그가 알렉산더보다 연상이었다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알렉산더와 비교해 종종 언급되었던 호메로스의 영웅과의 유사성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내나 창녀와의 성관계와 더불어 온건한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일종의 유행이었으며 변태적인 행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인들에게서 동성애를 배웠다고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마치 영국 출신 이민자들이 세련된 호주 상류층 사회에서 동성애를 유행시켰다는 식의 설명과 비슷합니다. 물론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동성애나 남창 문화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젊은 남성들 사이 혹은 나이 차 있는 남성과의 관계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제노포는 젊은 남성이 연상의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교육을 받는 과정의 일부로 동성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비용이 들 수 있었지만 낭만적이라 여겨졌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층은 더 극단적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동성애가 도리아인들에 의해 유입된 풍속이라고 믿었는데 도리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 유럽에서 남아의 크레타와 스파르타 지역을 차지한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스 교육층은 자신들이 본 현실에 따라 행동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도리아 혈통의 후손들은 특히 지배 계층 사이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마케도니아 왕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순수 도리아 혈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소문 속에서 마케도니아 왕들 또한 동성 연인을 둔 것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켈라오스 왕은 시인 에우리피데스를 입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풍자 작가 테오폼포스는 필리포스의 궁정을 방문한 뒤 그곳 귀족들의 동성애적 행태를 과장되게 묘사하며 이들을 헤타이라이라고 조롱했고 이는 원래 그들을 일컫는 헤타이로이를 빗은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악의적이라 신뢰받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허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알렉산더는 연령 규범이 덜 중시되고 동성애가 보다 개방적으로 수용되던 분위기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대부분의 젊은 그리스인들이 이미 동성애적 관계를 정리할 나이인 30세가 되어서도 헤파이스티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헤파이스티온은 그의 충직한 장군이자 친구였으며 궁정에서 최고위직인 비지르까지 올랐고 사후에는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한 번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인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과 수면뿐이다. 그는 수면에 대한 인내심도 부족했는데 이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도 공통된 특징입니다. 알렉산더는 절제와 여성에 대한 배려심으로도 회자됩니다. 그는 소년들을 데려오겠다는 제안을 한 신하에게 분노했고 강간을 저지른 병사에게는 처벌을 내렸으며 자유민 여성과의 연애를 진지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병사에게는 기꺼이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한 그가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었으며 테오프라스토스에 따르면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는 한때 아들의 성적 무관심을 걱정해 테살리아 출신의 고급 창녀를 고용해 접근시켰지만 알렉산더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일화는 강제로 여성을 들이민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알렉산더의 거부 반응일 수 있으며 이 사례를 소개한 테오프라스토스는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를 모두 싫어한 인물로 편견이 강한 서술자였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는 적어도 3명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기에 그의 무능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의 일화는 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이의 연애 소문을 들었을 때 알렉산더는 공주라고 해서 즐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1명 이상의 남성과 4명의 애인, 3명의 아내, 거세된 궁정인,
그리고 소문으로는 아마존 여왕과도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에 머물던 시기는 단순히 첫사랑이나 육체적 쾌락으로만 기억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 중 하나는 고령의 아테네 정치가이자 수사학자였던 이소크라테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과거 필리포스와도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알렉산더의 교육 담당자로 자신의 제자가 임명되기를 기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착한 직후 이소크라테스는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고 아테네와 철학을 사랑하되 무분별하지 않고 사려 깊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중한 말들 뒤에는 실용적인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학문적 논쟁보다는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 능력을 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교육 방식을 겨냥한 은근한 비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는 형식 논증이나 세부적 논쟁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정중한 발언들은 의미 있는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주변 인물들의 관심사가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이며 그 중심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스승 그 이상으로 문화적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알렉산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지대 귀족 가문의 자제들도 이전 세대와는 달리 문명화된 사상과 교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에오르다이아 출신 귀족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할머니 이름을 묻는 질문에 얼굴을 붉혔다고 전해질 만큼 전통적인 배경을 지녔지만 훗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 관료제와 국가 독점 체계를 운영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신 배경을 넘어 복잡한 국가 행정을 이해하고 이끌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페르디카스, 셀레우코스 등 후대의 알렉산더의 제국을 나눠 가진 다른 장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젊은 귀족층은 점차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알렉산더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세대는 그와 비슷한 포부와 자신감, 그리고 단순한 전쟁 기술을 넘어서는 지적 능력을 함께 키워갔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훗날 페르시아식 생활 양식에 적응한 유일한 마케도니아인도 바로 미에자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들이 받은 그리스식 교육과 문화적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 이상의 결과를 낳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삶에서 새로운 지평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전설적인 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방, 그 중에서도 아랍 세계에서 이 두 인물은 큰 흥미의 대상이었고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치 세상 끝까지 이어질 듯한 무한한 모험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의 계곡, 기적의 돌, 불사의 우물 같은 판타지적 전설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알렉산더의 마법사 또는 책략가로 묘사됩니다. 그는 적들의 밀랍 인형이 담긴 상자를 주어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며 펠라 궁정이나 올림피아스, 헤파이스티온, 부케팔루스 등과 관련된 자료들도 단편적이고 인격 형성을 이해하기엔 부족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알렉산더의 젊은 시절을 파악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은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기여 중 하나로 평가되기에 이 주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였지만 단순히 세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계승하고 복원하는 데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비범한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다른 어떤 지도자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들은 그의 성격을 정의하기에는 너무 꾸며진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필리포스가 영웅적인 일을 다 해버려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며 불평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적인 질문을 현실적인 대답으로 되받아친 이야기, 혹은 모든 경쟁자가 왕이 아니라면 경주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 등은 대부분 후대의 창작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그의 실제 성격은 이러한 일화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된 기록들 사이에도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고 전달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공식 이미지와 선전 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주인공 아킬레우스를 향한 강한 동경은 그의 성장기에서부터 전쟁 시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전설적인 알렉산더 소설에서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내 아들에게 호메로스의 시를 가르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알렉산더가 일리아스를 깊이 아꼈다는 점에서는 실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통해 아킬레우스의 후손임을 자처했고 첫 스승 리시마코스는 그에게 아킬레우스라는 별명을 붙여 총애를 얻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 헤파이스티오는 종종 아킬레우스의 동료 파트로클로스에 비유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요청에 따라 일리아스의 특별한 판본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늘 이 책을 칼과 함께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물리친 후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보물 중 가장 귀한 상자를 받아 어떤 보물을 넣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 의견을 냈지만 알렉산더는 자신의 일리아스를 넣겠다고 말하며 그것을 최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일리아스는 알렉산더보다 300년 이상 앞선 고대 서사시로 오늘날의 왕이 셰익스피어를 우상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알렉산더가 왜 이 작품에 집착했는지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선전으로 치부하거나 아첨에 기대어 과도하게 해석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서사시를 삶의 지침서처럼 대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상과 자기 정체성에 있어 영웅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호메로스의 시속 인물 이름은 고대 그리스에서 널리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컨대 네스토르는 지혜로운 인물에게, 아킬레우스는 용감한 인물에게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관습 속에서 일리아스의 분위기는 필리포스의 후계자인 알렉산더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에서도 호메로스의 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중 한 명은 유창하게 일리아스를 인용할 수 있었고 이후의 왕들도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 고지대에서 발견된 도자기에는 트로이의 함락 장면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종종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아가멤논 왕에 비유되었고 그의 보병 전술은 아가멤논의 군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트로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와 아시아 제국 간의 적대 관계의 시작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필리포스의 측근 작가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당시 그리스의 아시아 원정을 나란히 비교하며 선전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가멤논보다는 젊고 열정적인 영웅 아킬레우스와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킬레우스는 테살리아 출신으로 간주되었고 테살리아인들은 알렉산더가 남부 그리스를 장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또한 아킬레우스는 순수한 그리스 영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인의 혈통을 의심하던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통성과 그리스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1820년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었던 그리스의 민족 영웅 콜로코트로니스가 자신을 새로운 아킬레우스로 묘사한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킬레우스에게 경쟁심을 품었으며 그에 대한 흠모는 단순한 선전 이상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단서는 고대 아테네의 유명한 풍자에서 발견됩니다. 필리포스가 암살당한 이듬해 알렉산더는 다뉴브 강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연설가 데모스테네스가 알렉산더를 마르기테스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마르기테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패러디한 익살극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단순하고 무지한 행동으로 풍자된 캐릭터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를 통해 알렉산더가 아킬레우스가 되기에는 너무 미숙하고 우스꽝스럽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자는 알렉산더가 아시아 원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호메로스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아시아 원정을 시작하면서 트로이 유적지를 방문해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참배했고 트로이의 사원에서 신성한 갑옷을 가져와 원정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의 궁정 역사가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일리아스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기록을 남겼고 예술계에서도 이 영향은 이어졌습니다. 궁정 조각가 리시포스는 알렉산더를 호메로스적 창을 든 젊은 영웅으로 묘사했고 테살리아의 한 소도시에서는 아킬레우스를 묘사한 동전 속 초상이 점차 알렉산더의 외모와 유사해졌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당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아테네 포로들을 석방했을 당시 아테네가 협상에 보낸 사절의 이름은 우연히도 아킬레우스였는데 한 아킬레우스가 다른 아킬레우스를 감동시켰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알렉산더에게 있어 이 영웅적 이미지가 실제 정치적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화들이야말로 당시 알렉산더가 어떤 상징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킬레우스를 본보기로 삼고 경쟁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알렉산더보다 최소 300년 앞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개인의 영광을 좇는 영웅적 윤리는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 트로이와 미케네 궁전이 존재했던 시기에 기반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세계에서 아킬레우스는 가장 매혹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젊고 귀족 출신이며 열정적이고 때론 잔인하지만 다른 이의 고귀함에 반응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모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전쟁에서는 적수가 없으며 분노에 휩싸여 전장을 떠났을 때조차 그의 존재는 전투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단순히 승리와 명예만을 좇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부모에 대한 존경, 사랑하는 동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주군에 의해 빼앗긴 여인에 대한 슬픔 등 인간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그에게 두 가지 운명을 알려줍니다. 트로이에서 싸우면 영원한 명예를 얻지만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오래 살 수 있지만 명성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결국 명성을 선택했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점에서 알렉산더와의 유사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말로 이러한 경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의 야망과 성격 역시 그를 통해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1000년 전의 고대 서사시를 흉내냈다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호메로스의 시는 당시 그리스에서 윤리 교육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시대의 아테네 정치 문화는 일리아스에서 드러나는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윤리관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었고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풍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 인접 지역인 테살리아에서는 살인자의 시신을 피해자의 무덤 주변에서 전차로 끌고 도는 풍습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아킬레우스가 전사한 헥토르를 끌고 다녔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윤리는 고대 그리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호메로스 시대의 영웅들에게 삶은 무대라기보다는 경쟁의 장이었고 필로티모, 즉 명예를 위한 외적 열망은 그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현대 그리스인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으며 도덕이나 법보다는 감정과 갈등에 의해 좌우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야외 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 속에서 명성을 곧 불멸의 방식으로 여기는 그리스 특유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필로티모라는 단어가 알렉산더의 호메로스적 야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는 필로티모, 즉 영웅이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태도를 대표합니다. 이 이상은 매우 지속적인 것이며 마케도니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은 실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이나 펠라 궁정의 정교한 그리스 예술을 통해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배경에서 세련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펠라는 또한 고대적 요소가 강한 궁정 사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는 왕과 궁정이 사라진 지 300년이 넘었지만 펠라는 여전히 부족 귀족이 중심이 된 체제로 운영되었고 산악지대의 족장들이 도시 없이 살아가던 생활권에서 내려와 궁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펠라의 그리스 예술과 학문 후원이 보여주는 인상보다 훨씬 더 고풍스러운 사회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은 이상적인 영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드로메네우스여, 나는 너를 다른 모든 빠른 말 탄 그리스인들보다 높이 평가한다. 전쟁에서도 다른 어떤 일에서도 영웅들이 반짝이는 포도주를 섞어 마시는 잔치 자리에서도 말과 사냥, 연애와 전쟁은 모두 영웅의 역량이 드러나는 주요 무대였으며 이는 마케도니아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전통에 따르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야 정식으로 허리띠를 맬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알렉산더 시대에도 이러한 문화는 지속되었으며 장례식 때 벌어지는 의식뿐 아니라 실제로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는 결투와 격투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레슬링을 하거나 창을 던지고 말을 타고 겨루며 호메로스 시대의 영웅들 못지않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냥도 마찬가지로 명예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냥을 레바논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펼쳐가며 적극 장려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은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기 전까지는 정찬에서 기대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본토에서보다 오히려 호메로스 서사시 속에서 더 가까운 풍습이었으며 고대적 가치관이 마케도니아 사회에 여전히 깊이 뿌리내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케도니아 궁정에서 열린 만찬은 호메로스 시대의 위대한 연애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의례적인 형식과 품격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인들은 첫 요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술에 취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러한 음주는 무절제한 방탕이라기보다는 명예와 도전을 중시하는 경쟁적 문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건배가 이루어졌고 어떤 귀족이 술잔을 제안하면 상대는 그것을 같은 양으로 맛받아야 하는 명예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왕실 연회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연한 통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연회를 통해 왕과 귀족들이 공식적으로 교류했고 이는 호메로스 서사시 속에서 왕들이 자문관이나 인근 귀족들과 궁전에서 매일 만나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호의와 우정에 기반한 것으로 왕은 하사품을 통해 왕의 은혜를 전달했고 조상과의 인연이나 오래된 우호 관계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이러한 전통을 충실히 따랐으며 그리스의 오래된 시인, 아테네의 장군, 혹은 신화 속 조상의 후손과 같은 인물들과의 인연을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더라도 존중했습니다. 특히 게스트 프렌드십은 호메로스 시대 왕들의 삶을 구성하던 중요한 개인적 인연이었으며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서도 혈연이나 원한에 의한 관계들과 함께 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들 역시 또 다른 중요한 명예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헤타이로이라는 이름으로 왕의 동반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호메로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영웅적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료라는 개념은 단순히 협업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리아스에서는 각 왕이나 영웅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동료 집단을 거느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혈연이 아닌 존경과 충성으로 맺어진 관계였으며 장막에서 함께 식사하고 영웅이 수금을 탈 때 곁에 앉아 있으며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 전투에서 곁을 지키며 창을 건네고 상처 입은 그를 다시 진영으로 옮기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사랑하고 잃었을 때 슬퍼하는 존재였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파트로클로스, 헥토르에게는 폴리다마스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고대 왕과 영웅의 몰락과 함께 이 동료들의 전통도 사라졌으나 마케도니아에서는 끝까지 생존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와 접촉하면서 이 전통은 점차 변화하게 되었고 결국 북쪽으로 밀려나 게르만 부족들의 늪과 숨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후 그 전통은 중세 초 유럽에서 기사와 귀족의 수행원 제도로 이어지며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시대의 마케도니아에서는 선발된 헤타이로이가 여전히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들의 구성은 초기보다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고지대와 평야 지역 출신의 귀족들은 물론 그리스와 그 외 지역 출신의 외국인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그 수는 거의 100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료가 왕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조언을 주었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귀족적 자존심을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들을 기리는 연례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사망 시에는 청동 장식이 박힌 이중문과 가느다란 그리스식 기둥이 있는 지하 아치형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웅장한 형식이었고 이 스타일은 훗날 동방 원정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매장 방식은 호메로스의 영웅 세계의 조상격인 미케네 왕족의 고분 양식과 유사한 전통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질이 강하고 귀족 출신인 동료들 사이에서 마케도니아 왕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역시 호메로스 서사시 속 왕들의 통치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관습과 전통이 권력의 근거였으며 호메로스의 이야기처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는 기존 관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왕들은 귀족 혈통이라는 자산을 지녔으며 호메로스적 전통에 따라 제우스의 후손임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통은 현실적 업적에 의해 보완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헌법이나 제도도 왕을 보호하지 않았고 그의 통치는 개인 권위와 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왕은 스스로 주화를 발행하고 조약을 맺으며 전투를 이끌고 전리품을 분배하고 정기적인 제사와 정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왕은 호메로스의 표현대로 힘으로 다스리며 다른 귀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임무였으며 만약 나이나 업적이 부족하다면 폐위되거나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조상 중 누구도 자연사한 이는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특히 대부분을 이루던 거친 부족민들은 왕의 혈통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의사는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참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심이 왕의 뜻과 다를 경우 강력한 왕은 이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 왕이 병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처럼 알렉산더도 병사들의 의견을 2차례 무시했습니다. 아가멤논은 그 대가로 하늘에서 내린 9일간의 역병을 겪었고 알렉산더는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은 병사들을 3일 만에 굴복시켰습니다. 알렉산더 시대의 마케도니아에서는 선발된 헤타이로이가 여전히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들의 구성은 초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고지대와 평야 지역 출신의 귀족들은 물론 그리스 및 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그 수는 약 1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왕의 개인적 친구는 아니었으며 왕과 함께 식사하고 조언을 나누면서도 귀족으로서의 자존심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이들을 위한 연례 축제가 따로 열렸고 사망 시에는 청동 장식이 달린 이중문과 그리스식 기둥이 있는 지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상당히 웅장했으며 동방 원정 시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무덤 양식은 고대 미케네 왕족의 고분 양식과 유사하여 호메로스의 영웅 전통과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왕은 이러한 귀족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해야 했으며 통치 방식 역시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등장하는 왕들의 방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명문화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메로스 시대처럼 뛰어난 능력은 기존의 관습을 넘어설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은 귀족 혈통이라는 자산을 지니고 있었고 제우스의 후손임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통만으로는 부족했으며 실제 업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권에는 헌법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통치는 철저히 개인의 힘과 카리스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주화를 발행하고 독자적으로 조약을 맺으며 전쟁을 주도하고 전리품을 분배했으며 제사와 정화 의식도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강한 왕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임무였고 만약 그가 약하거나 업적이 부족하다면 폐위되거나 암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조상 중 자연사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특히 거칠고 자율적인 부족민들은 왕의 혈통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의견은 귀족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충분히 강력할 경우에는 이러한 민의조차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이 병사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역시 2차례 군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바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신의 벌로 9일간의 역병을 겪었고 알렉산더는 한 번은 실패했지만 한 번은 병사들을 3일 만에 설득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살았던 마케도니아의 왕정 세계는 관습과 무용의 세계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정치는 여전히 왕의 동료인 헤타이로이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계에서 권위를 얻기 위한 수단은 오직 성공과 업적뿐이었으며 호메로스 서사시 속 영웅이 추구하던 불굴의 명예 또한 실제로 이를 획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이 필리포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도 전투나 경쟁에서의 개인적 영광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영광은 신적인 것이며 왕족의 혈통에 걸맞고 마케도니아 왕의 정당한 보상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필리포스에게 새로운 아가멤논으로서 그리스를 이끌고 동방의 야만인을 응징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필리포스와는 달리 자신의 이상형을 아가멤논이 아니라 아킬레우스로 설정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더욱 영광스럽고 개성이 강하며 통치 잘하기보다는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추구한 이상은 그의 마케도니아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지만 그는 점차 마케도니아인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의 통치 일대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경우 평화나 새로운 철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아킬레우스와의 경쟁심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그 시대의 가장 통찰력 있는 관찰자조차 인간의 기본적 동기로 공포, 이익, 그리고 영광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광은 영웅이 인생을 걸고 추구하던 것이었고 성취를 통한 영광은 곧바로 신에 이르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생전에 신으로 숭배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고대의 영웅적 이상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영웅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공유했던 오래된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약점을 동반합니다. 영웅은 세습된 권위보다는 개인적 명성으로 통치하며 자신의 무용이 자주 도전받거나 능가되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자신 외부의 요인이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권위를 지탱하는 기반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종종 관대함으로 칭송받았지만 이는 그의 부와 지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경쟁자들을 헐뜯거나 다른 이의 실패를 조롱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그의 공식 역사가들은 파르메니온의 능력을 폄하했는데 이는 그가 죽은 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알렉산더가 겪은 유일한 중대한 패배에서 전사한 장군들을 조롱하는 노래가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불렸고, 심지어 알렉산더 자신이 절친한 친구가 아테네로 망명한 직후 그를 풍자한 희극 공연의 직접 내용을 덧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아첨과 중상모략은 진실과 전제군주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영웅에게 요구되는 윤리 속에 보다 미묘하게 속해 있는 요소였습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에 서서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라는 구절은 알렉산더가 일리아스 중에서 특히 애정했던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 탁월함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의 본질로 남아있는 원리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특히 영웅적 이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호메로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알렉산더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꾼 꿈 중 기록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인데 이 꿈은 그가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살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설계하던 중 꿈에 나이든 노인이 나타났고 그 모습은 마치 호메로스를 닮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디세이아의 한 구절을 읊으며 도시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시를 살아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호메로스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들에게 그가 품었던 이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지금도 가장 현실감 있는 고대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크나무 아래에서 왕들이 연회를 열고 아이들이 모래성 놀이를 하며 어머니는 자는 아이 곁에 파리를 쫓고 할머니들은 집 앞에서 결혼 행렬을 바라보는 등의 비유 속 일상이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야기는 느릿하게 흘러가지만 의례와 반복된 표현 속에 인간사의 본질을 담아냅니다. 영웅들은 영광을 위해 싸우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진합니다. 희고 고운 팔을 가진 여인이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전장에서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위해 목욕물을 데우는 장면, 신과 여신들이 강력하면서도 친근하게 등장해 애통의 눈물을 피처럼 흘리거나 장난감을 만들거나 자매 신에게 젊은 그레이스 여신을 약속하며 뇌신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 등 이 모든 것이 호메로스만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그 마법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알렉산더에게는 얼마나 더 깊이 와닿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시의 이상을 단지 독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냈습니다. 마치 중세의 기사들이 민요 속 전설을 현실로 구현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호메로스의 시를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령 하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도착하자 알렉산더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흥분할 만한 소식이 대체 뭘까? 혹시 호메로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라도 해주는 건가? 그는 평생 사랑했던 시인을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호메로스에 대한 집착은 그 자신도 몰랐을지도 모를 놀라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기병 때에는 동부 변경에서 조상들이 병합한 저지대 출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고대 크레타에서 이주해 왔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록했습니다. 같은 저지대에는 또 다른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미케네라는 고대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조상들이 마케도니아로 망명해 온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레타와 미케네는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를 통해 노래한 영웅 시대의 양대 중심지였습니다. 즉, 그 옛날 노래 속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영웅 국가들의 후손이 우연히도 마케도니아 땅에서 다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아킬레우스의 부름에 응답해 그들은 다시 출정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리스를 넘어 옥수스 강을 지나 인도 펀자브에 이르기까지 고대 시절 왕들의 용맹을 다시 노래하게 만들었던 그 개인적 영광을 찾아서 갑니다. 이것은 그리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진 호메로스적 정복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